예, 아까 이 용량이 차가지고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는 바람에, 잠시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금 이 유전자가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스몰 a하고 라지 a하고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환경 변화라는 이 병목, 이 병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린이 이제 목이 긴 기린하고 목이 짜리몽땅한 기린하고 그 짜리몽땅한 기린은 이제 나뭇잎을 더 이상 못 따먹기 때문에 도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스몰 a라는 이런 그 유전자는 탈락이 돼 버리죠. 여기서 여기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 결국은 이 라지 A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자연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연이 딱 조건을 줘가지고 그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만 가진 그런 종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자연은 굉장히 뭡니까 비정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종들은 도태를 시켜버리는 가차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돌연변이 돌연변이라는 게 있죠.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는 예를 들어서 스몰 A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원인인가는 알 수 없지만 돌연히 어떤 변이가 나타나요. 유전자상에 이런 A라는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A라는 이런 유전인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이런 돌연변이 된 것은 당연히 유전자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유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것은 이제 스몰 a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어, 라지 a가 이렇게 이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섞이게 되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교배를 하는 경우에 그렇죠. 교배. 그러니까 이제 교배라는 건 뭡니까? 교배라는 것은 성이 어, 그 양성, 음성,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그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면서 라지 A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속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수나 산불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섞여 있다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자연과 어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그것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 생물종에 있어서 이 생물에게 유익한 그런 변이, 유익한 변이, 그 다음에 종의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의 결과 이런 것은 이제 이 생물 종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유익한 변이나 어떤 자연 선택의 결과 이런 건 유전자가 이제 변화된 채로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의 결과 나타나는 변종. 그러니까 변종이라는 것은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또 아니면은 돌연변이도 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이에나하고 늑대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하이에나가 승리를 한다. 그죠? 그 되게 하이에나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되게 좀 얄밉게 생겼죠. 그런데 남이 잡아놓으면은 그 사냥감을 몰래 가서 이렇게 뺏어 먹고 남겨 놓지도 않았는데 뺏어 먹고 이렇게 하는 아주 좀 얄미운 그런 족속인데 이 하이에나가 승리를 한다.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승리하면 생존 경쟁이죠. 그게 일종의 생존 경쟁에서 그 살아남는 종이 결국은 이 하이에나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이에나는 살아남고 늑대는 이제 점차로 멸종돼가는 그게 일종의 자연 선택이기도 하고 생존 경쟁이라는 게 이제 이 자연 선택에 있어서 자연이 말하자면 이제 하이에나하고 늑대하고 이렇게 이제 두고 보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지들이 알아서 이제 강한 놈이 뭐 꾀를 쓰든 뭐 트릭을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살아남는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연이.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특정 형질의 변종 집단의 크기가 증가하고 식량과 서식지 그리고 개체끼리 생존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 형질로 자리를 잡게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자연 선택이라는 게 결국은 변종 자연 선택의 결과 나타나는 어떤 변종이라든가 어떤 그 집단의 크기가 증가한다든가 하이에나가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면 하이에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늑대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식량이나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을 두고서 이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쪽을 자연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10억 분의 1의 어떤 어떤 생존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왔다. 정자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10억 개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 숫정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난자죠, 난자를 이제 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거기 딱 한 마리라는 거죠. 딱 한 마리가 여기 이제 그 경쟁을 뚫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뭡니까 교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런 경쟁을 치열한 10억 대 1의 어떤 경쟁을 뚫고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배가 일어나서 이제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다 뭐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물이라는 것은 원래 경쟁이에요. 경쟁. 뭐 경쟁을 하기에 적합한 종이 항상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주 굉장히 비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갖다 내보내가지고 이 인간들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자연이 이제 코로나 균을 갖다 내보낸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견디고 살아남는 인간이나 족속은 계속 번성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시킨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경쟁을 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 개의 새끼들이죠.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의 새끼, 개의 새끼가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네요. 개가 이제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아가지고 이런 경쟁을 뚫고서 이 세상에 왔는데 와 보니까 또 5대1의 경쟁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의 젖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데를 차지하는 그런 또 새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였다면 이 젖을 차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태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시때때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잘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그 들소예요, 들소. 일종의 들소인데 들소라고 안 하고 뮤라고 그래요, 뮤. 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뿔이 나 있죠. 이렇게 뿔이 나 있고 뮤라고 하는데 이 뮤떼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해요. 그 먹이를 따라서 또 식수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생존 경쟁이죠. 여기에서 말하자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그 개체 혹은 그 종은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은 시시때때로 이 생물 종들에게 혹은 생물 개체들에게 어떤 그 장애물을 줘가지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개체나 족속에게는 도태를 시켜버리는 그런 시련을 안겨주죠. 그것을 통과하면은 또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자연은 계속해서 전체 숫자나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 여기에 맞는 개체만 선택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비 혹은 나방 같은데 나방하고 나비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나방이 흰색 나방 속에 이제 검은 게 한 마리 이제 검은 나방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제로 세대가 그대로 있는 어떤 그 세대라는 것은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 않는 그냥 그 세대 안에서 제너레이션 제로 단계에서는 뭡니까 그대로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은 나방이 한 마리 있고 나머지는 이제 흰 나방. 그런데 several generations later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세대가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 게 번성을 하고 흰 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게 아마 이 환경에 살아남는데 많은 그 뭔가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것들은 잘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 이 나방을 잡아먹는 새들을 눈에 안 띄어야만이 살아남는데 흰 것들은 눈에 잘 띄죠. 잘 띄기 때문에 잡아먹히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10%밖에 안 되던 검은 것이 다크
스칼라드, 포놀랩 해갖고 이제 이게 이제 80%가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가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거쳐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A, B, C, D라는 형질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다르게 살아납니다. 또 이제 이쪽에는 또 그거하고 또 다르죠. 나무 모양 이런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이 일종의 족보죠. 족보가 이렇게 이제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다르게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 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생존 경쟁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생존 경쟁이다. 근데 그 생존 경쟁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라는 게 과연 또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해서 말하자면 피터지게 싸우는 거죠.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족속만 이제 진화를 하고 지는 족속은 도태를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물리화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화학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물리적인 요인은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고 화학적인 거는 이제 어떤 그 어떤 성분 뭐 그런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생물 집단과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다윈의 생각처럼 진화론인가, 진화를 하는 건가 의문이 들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유익성을 위한 생물종의 변이, 그러니까 GMO라고 해갖고 뭐 유전자 조작을 하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은 그런 종자를 선택을 해서 계속 재배를 하죠. 인간은 쌀도 뭐 옛날에 그렇게 소출도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종을 버리고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선택을 하고 자꾸만 인위적으로 개량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호박도 우리 머리통만 한 그런 건데 이제 우리 머리통에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호박으로 유전자를 갖다가 변이를 시켜가지고 자꾸 개량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그 생존 경쟁이냐,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자연이 선택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 환경에 꼭 좋은 것만 살아남는 건 아니죠. 이 인간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이 종을 바꾸고 하는 것은 개량하고 그렇죠. 품종을 개량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자꾸만 개량을 하죠.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식품 중에 된장이 있어요. 된장하고 간장. 여러분들은 뭐 된장, 간장 없어도 살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뭐 어떤 학생은 김치를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냄새도 못 맡고 뭐 간장, 된장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원료가 콩입니다. 콩인데 그 백두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백두. 흰콩. 그 메주 쓰는 콩이라고 해서 메주콩이라고도 하고, 그 콩인데 이 콩에는 굉장히 그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콩을 갖다가 밭에서 나는 뭐 고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콩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도 콩을 두부 같은 걸 많이 안 먹는데 두부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성 그런 지방 말고 식물성 지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콩이죠. 근데 이 콩으로 메주를 써가지고 우리가 된장을 담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물로 간장을 담아요. 여러분들 뭐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우리 그 국산 콩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국산 콩이 없어지고 콩이 크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변화가 와도 잘 죽지 않는 그런 종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썩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습기가 있거나 이러면 썩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종자랑 경쟁하면은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콩도 막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출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맛은 옛날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콩이 없냐 해서 국산 콩 옛날에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 저기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개량한 그 콩을 면이나 뭐 이런 데서 농부들한테 전부 다 이 씨앗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옛날 그 콩이 아니에요. 옛날 콩은 재배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렇게 쓰러지고 바람만 좀 부으면 쓰러지고 뭐 못 나고 이래가지고 얼마 나오지도 않고 벌레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요새 콩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 콩은 잘 죽지도 않고 잘 쓰러지지도 않고 잡초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인간이 자기적으로 선택을 한 그런 종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유익성을 위한 생물종의 변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맛 좋던 그 국산 콩은 어디로 온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멸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미래에 대한 예측 없이 조직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고 환경에 튼튼하고 농사짓기 쉽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예측도 이게 이제 환경에 뭐가 좋고 뭐 어떡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들 편에서 맞는 그런 종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종을 보존을 하는데 자연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이 다윈의 생각처럼 생존 경쟁하는데 유리한 것만 살아남게 하고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점차로 진화를 한다. 그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게 해가지고 진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인간처럼 자연이 그때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지. 무슨 그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이 지구 환경이 튼튼해지도록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문이죠. 다윈의 그 생존 경쟁설 혹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자연은 자신이 돌보는 생물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뭐 환경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유리한 게 살아남는다. 그래서 점차로 좋은 것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된다 하는 다윈의 생각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기독교의 창조설과 대립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윈의 진화설이 반드시 옳다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는데요.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물고기에서 왔다고 그러죠.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진화를 합니다. 물고기로 진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가 이제 이렇게 팔도 되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리가 생기니까 이제 물에서 나오겠죠. 기어 나오겠죠.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꼬리도 이렇게 생기고, 그죠? 꼬리도 이렇게 생기고 얼굴도 이제 이렇게 생겨요. 얼굴도 예를 들어서 뭐 이 물고기를 갖다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 물고기 머리라고 안 해요. 물고기 대가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고기를 대가리를 뭐 어떻게 뭐 요리할 때 어떻게 자르고 막 대가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 물고기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모양이다 해갖고 하여간 우스갯소리로 좀 했는데, 지금 이 얼굴도 이렇게 생기고, 이 코가 어디 갔나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점점 더 발달을 하죠. 꼬리도 그렇고, 얼굴도 이제 사람 얼굴 비슷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차차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진화가 됐는가 보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고기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해갖고, 차차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죠, 이쪽으로. 꼬리도 나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발이 길어지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짜리몽땅해져요. 그렇게 하고, 손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아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 됐죠.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게 다윈의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데, 원숭이 서서 다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 많이 다니니까 이제 팔이 짧아지고, 다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턱이 툭 튀어나오고, 원숭이처럼, 원숭이처럼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서서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도구를 사용을 하죠. 손으로. 손이 자유로우니까, 손으로 땅을 짚지 않아도 되니까, 이 손으로 이제 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도, 뭐 창입니까? 이게 창도 미고 다니고, 해갖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구부러집니다. 자꾸 구부러져요. 도구도 작은 걸 사용하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부정하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반대로 진화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이제 좀, 다윈의 진화설을 좀 비웃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원숭이로 돌아가냐. 그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은 물고기, 닭 이런 것이 사람이 됐고 양, 뭐 사슴, 뭐 이런 것들이 까제 심지어 뭐 당나귀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됐느냐 웃기는 거 아니냐 그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고 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고기가 얼굴은 사람인데 발도 나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왜 없냐는 거예요. 진화를 계속 하는데 좀 이상하죠. 그런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그 모든 생물 종이 그죠? 그 모든 생물 종이 이 커서가 자꾸 사라져가지고 제가 찾느라고 애를 먹는데 모든 생물 종이 자신의 고유한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방향으로 변이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한다는 거죠. 변이를 하고자 한다. 이게 자연 선택인데 그게 자연은 이 종을 살아남고 그 살아남는데 유리한 그런 유전자를 보존하는 쪽으로 자연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21세기의 유전공학, 그러니까 요새 21세기가 요새죠. 유전공학. 이종 생물체 간 유전자 교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동일한 종족 내에서 어떤 그 유전자를 교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족 다른 종으로부터 이제 그 교배를 한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유전 변이에 의한 생물종을 제작해낸다. 어떤 종자를 갖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람이 유전 공학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MO 생물 탄생의 위험성 증가 이렇게 놨는데 이건 뭐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옥수수를 이제 종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땅에서 옥수수가 나 있는 그 땅에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전자를 옥수수 그 식물 유전자 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그 어떤 농약 있죠. 농약 성분 제초제죠. 제초제 성분이 이 옥수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는 대부분 사용하는 용도가 사료가 많아요. 사료. 동물이 먹는 그 사료. 그럼 이 동물들이 소나 뭐 무슨 염소나 무슨 이런 것들이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런 그 옥수수 속에 제초제 성분을 가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광우병 걸린 소 이런 게 있었죠. 광우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소가 미친 건데 그 미친 소는 이 머리 그러니까 그 두뇌 뇌가 전부 다 구멍이 났어요. 미친 소. 그 구멍이 난 그 소가 죽겠죠, 그러면 그 소를 갖다가, 이렇게 분쇄를 해요. 잔인한 거죠.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료로 만들어서 다시 소한테 줘요. 그러면은
그걸 먹은 소가 미쳐버리죠. 말하자면 그 자기 종족을 먹는 그런 그 종은 미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우리가 미국에서 사다 먹을 확률이 이제 소가 많이 죽으니까 그 죽은 소들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그 가른 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소들에게 주면은 그 소가 그걸 먹고서 미쳐버리죠. 그럼 미치면 또 죽죠. 그러면 그 죽은 소를 또 잡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그 사료를 만든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지금 이 토마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토마토가 있죠. 빨갛게. 제가 토마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 토마토만큼 좋은 식품이 많이 없어요. 토마토를 섭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인체에 그 이 오염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좋도록 그런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마토가 이제 이 토마토 씨를 갖다가 커서 가지고 사라져 가지고 이 씨를 갖다가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감자하고 이걸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감자하고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유전자가 반은 토마토, 반은 감자 이렇게 갖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붙여요. 뭡니까 세메다인인가 뭐 푸인가 이걸 딱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염색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분열을 하죠. 두 개로 분열을 하죠. 분열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것을 갖다 배양액 속에다가 기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러가지고 토마토가 이게 토마토인가요?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밑에는 감자가 달리고 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럼 토감? 감토? 토마토? 토감토? 감마토? 감마감? 하여간 토마토 감자죠. 토마토 감자. 그래서 위에는 이제 보면은 토마토가 있는데 땅속에서는 감자가 이런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그 원리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를 재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가 팔자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굉장히 기이하고 무서운 짓입니다. 이건 정말 어떤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식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믿든 안 믿든 신의 작품이죠. 신의 작품을 갖다 인간이 이제 이렇게 비웃듯이 이걸 갖다가 배배 꼬아가지고 이렇게 팔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별의별 걸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토마토가 열고 감자가 달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지어는 뭐 잘못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동물하고 식물을 교배해가지고 뭐 걸어다니는 식물 뭐 그렇게 되는가 어쩌는가 일단 뭐 안 될 게 없죠 사실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게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종이 이제 보존되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어떤 진화론에서 자연 환경에서 생존 경쟁에 의한 변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면 생존 경쟁에 유리한 종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생물 중에 유익하다.
그게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은 거기 살아남아 있는 모든 종들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탈락을 해버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수가 많은 생물은 종을 오랫동안 보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성선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그 이렇게 어떤 새가 이제 그 산란기가 되잖아요. 산란기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알을 낳는데 그냥 낳는 게 아니죠. 이 알이 나중에 이제 까가지고 나오면 새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유정란, 여러분들 그 계란 사러 가왔는지 모르겠는데 유정란 있어요. 유정란. 그냥 이렇게 전기불을 쭉 켜놓고 닭을 갖다가 딱 가두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 계속 빛을 쏘여줘요. 요새. 그러면은 닭이 알을 계속 낳아요. 왜? 밤이 없고 낮인 줄 알고 계속 알을 낳죠. 나중에 이제 피폐해서 쪄서 이제 죽어요. 이제 그런 알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의 알을 낳아야 되는데, 저 힘이 들어서 못하겠네. 그, 하루에 하나의 알을 낳아야 되는데, 불을 밤에도 계속 켜놓으니까, 밤이 아닌 줄 알고 계속 알을 낳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알을 하나만 낳아야 되는데, 여러 개를 낳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피폐해져서 얼마 못 살고 죽죠. 그런 정도로 잔인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런 그런 알은 예를 들어서 부화를 시키면 부화가 안 돼요.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수컷이랑 이제 이렇게 그 교배를 해가지고 알을 낳아야 그게 이제 알을 부화시킬 수가 있는데 교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알만 나면은 유정란이 아니죠. 무정란이죠. 정자가 들어가지 않은 난자만 있는 그런 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정란이라고 해서 비싸잖아요. 왜? 그래서 유정란이 비싼데 그거는 이제 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알이죠. 그러니까 수컷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낳은 알.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생물은 종을 오랫동안 보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성선택이 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새가 이제 알을 낳는데 이게 산란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후세를 보존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후세를 낳으려면은 그냥 알만 낳으면 안 되죠. 반드시 수컷과 교배를 해가지고 알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유정란이 되는 거죠. 그거는 유정란이 돼가지고 그 알을 산란시키면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죠. 새끼 병아리, 새 새끼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암컷이 이 산란을 할 때에 자기가 그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다. 거의 뭐 동물의 왕국 같은데 봤죠.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 봐요. 이 암컷이 자기하고 교배를 할 수컷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가장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수컷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컷들은 이 암컷에게 선택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죠.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자기의 이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수컷과 목숨을 내놓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그 암컷을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배를 해서 그 알이 이제 후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을 선택, 암컷이 성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가장 강한 것의 어떤 그 정자를 받는다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저등한 그런 생물이라도 착오가 없습니다. 착각을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뚜려보고 나에게 가장 강한 그런 이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수컷이 어떤 놈인가, 어떤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눈여겨본 다음에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이 형질의 유전, 어려운 말인데요. 그 변화가 나타난 그런 것의 어떤 그 형질, 유전자 속에 있는 그 성질이죠. 그것이 유전된다. 이게 이제 이 유전 법칙을 발견해낸 게 멘델이죠, 멘델. 여러분들 알죠? 멘델의 법칙 해갖고 X 염색체, Y 염색체에서 인간 같으면 23개씩 해서 46개의 그런 염색체 쌍이 있죠. 그래서 이 멘델이 이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였었어요. 수도사. 일종의 신부죠. 수사라고 그래요. 수사.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완두콩을 재배했어요. 심심하니까 완두콩을 재배했는데 계속 재배를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그런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이 2세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눈여겨서 이렇게 그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또 심고 또 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윈이나 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보통 생물학자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부님인데 그 어떤 그 생물이 이렇게 유전할 때에 어떤 그 법칙이 있다.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뭐 예를 들면 O형과 A형이 만나면 뭐 그 자식 중에는 O형이 나오고 A형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B형하고 A형이 만나면 O형이 나오고 A형이 나오고 B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AB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런 법칙을 발견해낸 것이 이제 멘델인데 아주 천재적이죠. 그야말로 이런 법칙을 발견해냈다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생존 경쟁하고 뭐 어떡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멘델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유전자 변이 법칙. 그 원인을 알아낸 거죠. 유전자 속에 그런 요인이 불변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멘델이라는 이 신부님이. 그래서 다윈은 그 변이 생물이 이제 변화해 나가는 그 다음에 변이와 선택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이 변이를 하고 또 선택을 하고 멘델은 그걸 갖다 대립 유전자 간의 어떤 그 교배에 의해서 그 변화가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변종이 출현한다. 돌연변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돌연변이라는 것도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돌연변이라는 것은 이제 이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완두콩이 이렇게 둥글고 노란색인 이런 완두콩과 주름지고 녹색인 이런 그 완두콩이 이제 교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순놈하고 암놈하고 이렇게 이제 그 꽃을 갖다가 따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교배가 되죠. 그렇게 하면은 생식세포를 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둥글고 황색인 게 나온다 하는 거죠. 둥글고 황색인 게 나온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RR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KRY 그러니까 스몰 라지 r 이렇게 갖고 섞으면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돼갖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법칙적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느님이 창조를 했다. 이런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수학적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두콩이 이런 색깔로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가진 완두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암놈, 이렇게 하면 숙놈, 그죠? 암수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그 유전자가 나온다. 요거 왜 요게 암놈인가 여러분들 아나요? 요거는 이제 거울처럼 생겼죠. 여자들이 거울 좋아하잖아요. 손거울. 그리고 이렇게 표시라고 요거는 남자들 표시인데 이게 창이래요. 창. 전쟁하러 나갈 때 들고 가는 창.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그 유산, 다윈이 우리에게 남긴 것, 뭐 이런 거죠.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귀납적인 방법을 정립한 베이컨, 여러분들은 베이컨 좋아하나요?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얇게 썰은 걸 베이컨이라고 하죠. 그런 베이컨이 아니고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확연하게 독립한 영국의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 아주 혁신적인 그런 그 철학 방법론을, 과학 방법론을 창안해낸 인물이죠. 베이컨. 이 베이컨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다윈이. 그 다음에 개체 변이를 중시한 다윈의 진화설. 그러니까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런 그 식물이나 동물, 생물의 어떤 그 변화, 어떤 변이가 이제 다윈 진화설에서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그 환경에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잘 적응하는 그런 것이 살아남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목이 짧아가지고 나무에 있는 그런 걸 따먹지 못해서 이제 도태되는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용불용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진화론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해석 가능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진화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생활에 나가는 것도 이런 그 진화설하고서 진화설과 많은 유사성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로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건 도태되고
꼭 생물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인식이나 다 과학 발전이나 이런 것도 다 진화설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런 마치 다윈의 진화론이 다른 뭐 인구론이나 뭐 기타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생긴 것처럼 이 진화론이라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다윈이 이제 엄청난 영향을 세계에 미치게 됐다 한 거죠. 뭐, 파급 효과,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면 지금도 50개 중에서 50개 주 중에서 이 진화론을 못 가르치도록 하는 주도 있고 적극 장려하는 주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의 태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말한 GMO라든가 뭐 이제 유전공학이죠. 유전공학. 현대 생명과학이란 대표적인 게 유전공학이죠. 그래서 그 유전공학에 있어서 다윈의 진화론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한 건데, 하나의 이제 제가 첫 시간인가요? 뭐 둘째 시간인가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다윈의 어떤 전공자도 아니에요. 생물학을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허점이 있겠죠. 또 이 생물학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좀 더 나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크로포트킨이라는 여러분들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크로포트킨이라고 해서 러시아 사람이에요.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나키스트라고 그래요. 아나키스트. 뭐 번역을 하자면 아르키스트. 그러니까 아르키라는 게 이제 권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이라 하면 부정하는 거죠. 아나르키즘 하면은 권력을 부정하는 뭐 그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국가나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정부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하려면은 지금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번역을 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아나키즘이라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생각을 왜곡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착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탄압을 하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을 아나키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정부주의보다는 정부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되고 좋은 정부도 있고 나쁜 정부도 있을 텐데 나쁜 정부는 독재 정부나 공산 정부나 무슨 그런 전제 국가의 그런 정부는 반대를 하지만 민주국가는 반대를 하지 않죠. 민주국가라고 해서 다 공화국가라고 해서 다 민주주의는 아니죠. 어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뭐 북한도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민주주의 공화국 이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이 무정부주의 아나르키스트인데 이제 크로포트킨이 내세운 사상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상호 부조설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부조설.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돕는다. 그래서 상호 부조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새 이걸 갖다 새로 번역을 해갖고 자연은 서로 돕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연은 서로 돕는다.
여러분들 한번 이 책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로포트킨이 이제 그 러시아 사람으로서 구소련이 있기 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련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 사는 일종의 이제 귀족이었는데, 몰락한 귀족쯤 되나요? 근데 이런데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독재를 하고 권력에 심취해 있는 그런 것을 반대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국제적인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그 저쪽 모스크바나 그 어디에요, 상크테스부르크 그쪽에서 이제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데까지 극동 시베리아로 와가지고 거기서 좀 상당히 오래 머물렀어요. 몇 년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런 그 자연을 관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게 뭐냐면, 다윈의 진화설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 경쟁설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크로포트킨이 이 극동에 가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자연들을 이제 동물들이나 어떤 그 곤충이나 이런 걸 관찰을 해보니까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리한 게 살아남고, 뭐 그렇지 않은 것은 멸종을 당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관찰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관찰을 못하고, 그러면 뭐를 관찰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크로포트킨이에요. 크로포트킨인데 1842년부터 1921년까지 살았으니까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이죠. 뭐 현대인이죠. 그런데 그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여럿이서 이렇게 협동하는 거, 상호부조죠. 상호부조라는 게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상호부조라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서로 돕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연은 서로 돕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자연이 막 서로 종족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런 숨막히는 그런 생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서로 돕더라 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종족들이 다른 종족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더라.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서로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유리한 자가 살아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 종족끼리 서로 돕더라. 서로 도와서 협동을 해가지고 다른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지키고 하는데 이 자연의 본래의 모습이 있더라. 아주 아름다운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윈식으로 진화론, 생존 경쟁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주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랬죠. 무한 경쟁 해갖고 뭐 우리는 뭐 대학인인데 사회 바깥으로 나가면 무한 경쟁의 그런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고 하는 그런 비정한 그런 세계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이 각박합니다, 아주. 그래서 경쟁밖에는 없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놈을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연하게 혼자 집에 가서 막 밤새워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자연의 모델인데 이 다윈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곤한 경쟁 의식을 생겨나게 했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그 자연이 이렇게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서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 경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자연을 관찰해봐도 그래요.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자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그것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경쟁하도록 이렇게 일도를 하고 또 인간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태를 시켜도 괜찮은 거고 그런 의식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굉장히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거예요. 각자 혼자 살면서 칼을 갈아요. 칼을 갈고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를 하고 각자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냐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크로포트키는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하면은 모든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보니까 그죠 미국게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그 좋은 점도 많지만 의료보험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간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걸려도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 있을 때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싼데 여간에서 그 혜택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의료보험의 개념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혹은 노약자 중병을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기 걸렸다거나 이런 거는 혜택을 거의 못 봐요. 그래서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수억 원에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 가는 그런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보험의 혜택을 줘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병이 걸렸는데 보험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고 또 건강보험을 몇 가지를 들어요. 뭐 생명보험, 암보험, 뭐 또 무슨 보험 해갖고 주기적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저한테 무슨 보험 그 연세 되셨으면 지금 암보험 하나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암 걸려 죽으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보험을 몇 개씩 들고 보험료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백몇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암 걸리면은 그거 돈 받고 그러면 암이 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포트킨의 이런 생각은 정말 훌륭하고 중요한 생각이다. 협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혼자 생존 경쟁하려고 칼을 갈고 이런 사회는 정말 비인간적인 사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뭐 기독교 그런 사상도 있는데 그 이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을 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사회 그 사회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협동을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서로 경쟁을 해갖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 좋아 보인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는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라는 게 서로 협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서로 시험 봐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내가 등수가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어떤 나라는, 호주 같은 나라는 석차가 없다고 그래요. 석차. 뭐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뭐 해가고, 뭐 석차가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너 남아. 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 이놈아, 이렇게, 10등이 떨어졌으니까 무려 10등이 떨어졌어. 내일 어머니 모시고 와. 아니면 뭐 가정통신문을 보내든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학부형한테 따지고 그러죠. 왜 애를 갖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했느냐. 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제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생존 경쟁,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인문학적인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인문학적인 해석 가능성 했는데 이 생물학이라는 그런 그 어떤 생물학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런 사상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 하나 넣어놨어요. 구태연할지 몰라도 우리 지금 다 기계로 뭐를 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집 뭐 심어주자, 뭐 내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가서 이제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 못 낼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 가서 해줘요. 그리고 상호 협동하는, 상호 부조하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제가 무슨 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뭐 이런 정신이 요새 이제 농업 사회는 아니지만 산업 사회죠. 3차 산업 시대이고 이제 뭐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멀었죠. 아무튼 지금은 뭐 3차 산업 시대인데 이런 이 구성원 간에 협동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대방을 경쟁 대상자로 보게 되면 끝없이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 고독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윈의 그 진화설과 멘델 법칙은 어떤 관계일까? 이제 아까 멘델이 어떻게 보면 다윈이 보지 못한 걸 새롭게 봤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다윈도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 여기는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다윈을 더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윈 위에 있는 게 멘델이다 그렇게 봐요 저는. 다윈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멘델 이 오스트리아 신부인데 굉장한 사람이죠. 정말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라고 할까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 과학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과학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멘델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화설과 멘델의 법칙은 이제 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세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윈의 진화설과 약간 이제 제가 흥분을 해갖고 얘기했죠. 이제 다윈의 진화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생존 경쟁이라고 막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하나의 설이에요, 설. 진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개미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죠. 어디를 가보니까 개미들이 전쟁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개미들이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상대방 목을 갖다 막 그냥 싹둑싹둑 자르는데 댕강댕강 자르는데 목이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상호 부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생존 경쟁을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권력 투쟁이라고 봐요 저는.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근데 이제 크로포트키는 그런 게 아니라 상호 부조설이다. 이게 같은 종족이 서로 돕는 거예요. 실은 전쟁을 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그 같은 종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창조설과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접점을 가질까라는 거, 접점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유사점이나 어떤 공동의 관심사. 또 기독교의 창조설은 뭐 과학을 비판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창조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거 비과학적이야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손쉬운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창조설이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것이고 그런 걸 인간들이 너무 안 지키고 있어요, 요새.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제 딱 부러지게 생존 경쟁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다윈의 제자들이 이렇게 진화론이라고 해서 이제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다윈은 그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윈의 진화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예정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란시스 베이컨,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컨 맛을 좀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맛이 좋죠, 베이컨이. 훈제 돼지고기잖아요. 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베이컨 되게 좋아하고 요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베이컨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